대표적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기 영화 그러면 2003년도에 개봉했던 스티븐 스필버그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톰 행크스. Catch me if you can. 예, 캐치 미 이프 캔. 한국 제목으로 치면 나 잡아봐라 이런 약간 그런 제목이겠죠. 프랭크 에버그네일 주니어라는 사람의 실제 얘기를 영화로 한 건데 프랭크가 이제 항공사 조종사로 행세를 하면서 네. 각종 사기를 치고 다니고 결국에는 항공사 위조 수표로 140만 불을 은행에서 인출까지 하는 그런 범죄인데 사실 한국에도 이 한국판 캐치미 이프 유캔이라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도요? 우리나라에도요. 예, 우리 2018년 여름이에요. 여름에 한 남자가 세탁소에 가거든요. 세탁물을 들고 이 세탁소 주인이 미혼의 여성분이었어요. 아, 예. 이것도. 조종사 유니폼인 거예요. 예, 조종사 유니폼. 또 세탁소에서 보면 또 이런 쪽 일을 하세요? 아, 저는 뭐 공군사관학교 50기 출신인데 예, 지금 뭐 대형 항공사의 부기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제 자주 또 세탁물을 맡기고 조금씩 가까워진 거예요. 단골 손님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여성분은 당연히 그동안에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비행기 조종사라는 거 의심을 안 했죠. 그리고 이제 두 분이 결국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합니다. 이제 남자가 또 얼마 동안 나타나지 않아요. 갔다 와서 이번에 파리 갔다 왔는데 이거 향수야. TV 너무 낡았는데 내가 새로 바꿔줄게. 그런 식으로 막 이러면서 이제 선물로 환심을 사고 계속 연애를 이어나가요. 또 밀당도 막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데이트도 주로 공항 근처에서. 그런 어떤 개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왜냐면 이제 워낙 바쁘니까 우리 회사 쪽으로 와줄 수 있어. 뭐 이런 식이 됐겠죠. 심지어 인천공항 같은 데 들어가서 이 항공사 승무원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곳까지 출입증을 대고 들어가요. 야, 그럼 거의 완벽. 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알고 봤더니 이제 이게 분실한 분실. 출입증을 신뢰를 완전히 쌓은 이후에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데 부기장 아니고 기장이 되려면 이게 그냥 실력으로 안 된다. 사내 로비를 해야 되는데 한 7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내년에 뭐만 들어오면은 그걸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뭐 이게 여건이 안 돼가지고 안 되네. 그러니까 여자분 입장에서는 7천만 원을 준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만 들으면 아니 돈 얘기하면 벌써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사랑하잖아요. 사랑하잖아. 맥락이 형성됐죠. 굉장히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계속 이러고 있었겠죠. 맞아요. 계속. 합격입니다. 물어볼 네. 때까지 얘기를 안 그렇죠. 하고 있다가. 그리고 가끔 나가서 전화 받겠죠. 여보세요? 딱 지금 대본 쓰는데 지금. 분위기 좋은 곳에서 이게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다. 나 이 회사만큼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 남자가 7천만 원을 받고 역시나 바로 잠적을 해버리죠. 연락도 안 돼요. 이때부터는. 이분한테만 사기를 친 게 아니에요. 그치. 그 동시간에. 그렇죠. 동시간대에. 그러니까 같은 세팅을 여러 사람에게 한 거네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네. 그거 활용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자분이 굉장히 믿는 이모부가 계셨나 봐요. 그 이모부한테 이 남자가 똑같은 수법으로 이게 결혼을 하는데 기장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돈을 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얘기를 하는데 이모부가 미안한데 저기 재직증명서를 한 통만 떼어와라. 뭐 이 얘기를 한 거야. 사실은 근데 굉장히 신망이 쌓이면 그 얘기하기 어려워요. 맞아요. 그렇죠. 그거 어려운 거 아는 거야. 저거 못 믿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남자가 얘기를 듣고 가서 바로 잠적을 해버려요. 왜냐면 이제 꼬리가 길면 밟히니까. 그렇지. 바로 잠적을 하는데 사실은 벌써 이 남자는 이 여성한테 6천만 원을 뜯은 다음이에요. 또 추가로 하려고 이 했었구나. 사건을 경찰이 이제 신고를 받고 2년 동안 추적을 해요. 근데 이 남자가 2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변장술에 굉장히 능했다고 돼 있거든요. 항공사 승무원 그리고 UDT 직업은 여러 가지. 직업은 여러 주로 가지. 제복을 이용하네요. 그렇죠. 그게 신뢰감을 주니까. 네. 총 몇 명이 얼마를 사기 행각을 벌인 건가요? 8명의 4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돈이었고 소중한 돈이었을 거예요. 혼인까지 생각했으면 믿었고 너무 사랑했으니까 이 돈을 해준 거 그러니까요. 되거든요. 도망 다니다가 결국에는 작년에 부산에서 검거가 됐어요. 작년에. 그리고 또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는데 2011년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김씨 부부라는 분이 있는데 남편은 고위 경찰 간부, 그리고 아내는 이제 부동산 사업가, 학원 강사로 일하던 A 씨라는 분을 만나요.
서로 아 이분들 참 좋은 분이다. 아 이분 참 좋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 두 김씨 부부한테는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을 소개시켜줘요. 아들은 의사. 그래서 소개를 시켜줘서 이제 또 교제를 시작하죠. 나중에 이제 결혼까지 이제 약속하는 단계가 와요. 결혼을 약속하게 되니까 이제 양가 부모가 만나잖아요. 부모가 만나는데 이때부터 김씨 부모가 줄기차게 거액의 혼수를 요구하기 시작.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결혼이 거의 깨질 때까지 가버려요. 그런데 이제 여자분이 집을 나온 거죠.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 집에 들어가서 살아요. 무려 7년 동안. 7년? 예. 7년 동안 이 김씨 일가족한테 뜯긴 돈이 13억. 알고 봤더니 이 시아버지 경찰 고위 간부가 아니고 아니야. 전직 경찰이긴 했는데 그리고 이 시어머니는 그냥 무직이었고 그리고 이 아들은 의사가 아니고 조직폭력배 단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셋이 완전히 속인 거죠. 부자 관계, 부녀자 관계는 맞아요. 맞아요. 아,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타겟으로 설정을 한 거죠. 가족 사기단이네요. 예, 그렇죠. 학대가 엄청나게 심했나 봐요. 학대와 갈취가. 이 여자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탈출을 한 거예요. 이제 친정집에 이제 갔죠. 그런데 이 친정 식구들이 너 그 사기꾼 만나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니? 사기꾼 아니라고 그 사람들. 어떻게 속을 수 있었을까요, 김씨 일가는? 시어머니는 항상 이제 시댁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계속 세뇌를 시킨 거죠. 세뇌를 시키고 그리고 아들은 내가 사실은 원래 고아였는데 양부모님 밑에서 양부모님이다. 만나서 해서 외로웠는데 너 만나서 너무 다행이다. 내 인생 구원받은 것 같다. 너무 사랑한다. 그러니까 감화시켰구나. 그렇죠. 어떤 약간의 그 스톡홀름 신드롬에 같은. 빠진 게 아니었을까. 이 여성분이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일가족한테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5명이었대요. 아 또? 아 그래. 네, 5명. 총 5명. 이 2017년 7월까지 총 19억 9,700만 원을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쳐요. 결국에는 이 어머니 김 씨는 징역 14년. 네, 그리고 아들하고 이 아버지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는데 사실은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뭐 2년, 3년 뭐 이렇게 받을 거라고 했는데 중형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형이 난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맥락을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맥락을 함정으로 만드는데 그 맥락이라는 게 가장 긴밀하고 깊숙한 인간관계인 그 가족 관계라는 걸 그 엄청 그만큼 깊겠죠. 죄질이 너무 기간이 또 7년인데다가 조직적이고. 이게 사실 혼인빈자 사기라는 죄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혼인민자 간음이 있었죠. 2009년까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일반 사기죄로. 일반 사기야. 심부름 센터를 통해서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사건이 있는데요. 2004년에 있었던 평택 영아 청부 납치 사건입니다. 되게 끔찍하지만 되게 슬픈 사건이기도 한데 2004년 6월 15일에 강원도 미시령에서 어떤 2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이 돼요. 당시 시신의 상태는 온몸이 이제 끈에 묶여 있었고 포대자루에 이렇게 씌워져 있었거든요. 근데 경찰이 신원 조회를 해보니 20일 전에 실종 신고된 21살의 고 씨였어요. 근데 이 고 씨라는 여성이 실종 신고될 당시에 생후 70일 된 아들도 함께 실종 신고가 됐었거든요. 근데 현장에는 아들은 전혀 없었고 경찰이 당연히 아들에 대한 수색이나 그 파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아들은 전혀 어디 있는지 확인이 안 됐어요. 남편에 대한 그 용의점도 전혀 없어서 이 사건이 완전히 미궁에 빠지고 갑자기 이제 미제 사건이 되어버리는데 아주 우연한 기회에 경찰이 아주 중요한 단서를 이제 찾게 돼요.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 7개월 뒤인 2005년 1월 22일 경찰이 강남에서 순찰 중이었거든요. 근데 순찰 중에 그 뺑소니 사고로 그 수배 중인 차량을 우연히 발견을 해요. 이 사건이 일어난 지 8개월 만인 지난 22일 경찰은 검문하던 중 교통사고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 중대한 범죄는 아니었어요. 오토바이랑 사고를 내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간 그런 상대적으로는 경미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이제 뭐 다가가서 좀 얘기를 하자 갑자기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제 경찰 입장에서도 이거는 다른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 단순 뺑소니가 아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계속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검거를 했어요. 근데 그 차 안에는 A와 B라는 남성 2명이 있었고요. 당시 차 안에는 좀 흙이
상당히 많이 묻어 있었고 삽과 장갑이 있었고 조수석에 있는 글러브에는 휴대전화 중에 배터리가 하나가 없고 조금 망가진 것 같은 휴대전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은 휴대전화를 좀 이렇게 고치고 복구를 하거든요. 휴대전화 안에 내장되어 있는 번호로 경찰이 다 전화를 걸어봐요. 근데 대부분 뭐 없는 번호거나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 전화를 다시 해와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 그 사람이 너무 놀랐다. 자기 지금 이 번호가 7개월 전에 살해당한 내 친구의 번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휴대전화가 그 미시령에서 발견된 그 고 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이 결국 범인이었나요? 네, A와 B 씨가 평택에서 아이를 안고 산책을 나왔던 21살 고 씨와 그 아이를 납치해서 차량에 태우고 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주고 엄마가 너무 격렬하게 저항을 해서 엄마를 살해하고 또 시신을 이제 안매장하거든요. 근데 아이는 그러면 누구에게 줬느냐? 심부름 업체 사장 정 씨라는 사람을 통해서 A와 B 씨도 이제 범행을 부탁받은 거예요. 아이를 구해와라. 심부름센터 직원인 범인은 갓난아이를 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경기도 평택에서 고 씨와 갓난아기를 납치했습니다. 고 씨는 아기를 빼앗기지 않으려 발버둥치다 살해됐습니다. 갑자기 막 그래버리니까 제 막 그냥 당황해갖고 가만히 있으라고 막 그러다가 그냥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유명할 수가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그걸. 그러니까요. 그래서 원래 이 아이를 구해오라고 부탁한 의뢰인은 그게 궁금합니다. 예, 30대 여성 김 씨였어요. 김 씨는 이 심부름센터 사장 정 씨에게 성별 상관없다.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으니 신생아만 구해달라라는 부탁을 해요. 네. 그 부탁의 대가로 4천만 원을 착수금으로 주고요. 성공했을 경우 3천만 원을 더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유가 너무 궁금한데요. 예. 근데 이 의뢰인 30대 여성 김 씨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성이었는데요. 너무 황당하게도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기도 했지만 이미 남편과 두 아이가 있는 엄마이기도 했어요. 한 가정의 또 유부녀이기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김 씨가 남편과 불화가 생기기 시작을 해서 나이트클럽 같은 데를 막 다니면서 어떤 한 5살 어린 남성을 만났다고 해요. 근데 그 남성이 잘생겼고 좀 부유했고 해서 김 씨 입장에서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과 교제를 하지만 이 남성은 선뜻 이 김 씨와 결혼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임신했다고 얘기하면 결혼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사실 이제 임신했다라는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결혼이 성사가 돼요. 근데 김 씨는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식 자체를 하객이나 친지 이런 것들을 많이 부르지 않고 조촐한 결혼식을 했어야 되는데 그 명분으로 우리 친정 부모나 가족들이 많이 외국에 살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김 씨 쪽 사람으로 왔던 하객들은 전부 다 그 하객 대행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온 하객 알바생들이었고요. 그 하객 알바생 중 한 명이 이 심부름센터 사장 정 씨였던 거예요. 이들이 여기서 처음 만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기죠. 임신을 했다고 했으니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임신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미 김 씨는 되게 결혼을 할 때부터 머릿속으로 되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아이는 친정이 있는 뭐 미국에서 원정 출산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어디서 아이를 구하면 되겠지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결혼식을 올린 후에 이 김 씨는 아이를 낳으러 미국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새로 결혼한 남성 부모 쪽으로부터 출산 비용 이런 명목으로 4천만 원까지 받아요. 근데 결국에 이 4천만 원은 아이를 납치해달라는 의뢰의 그 착수금으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신생아를 구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 심부름센터 사장 정 씨가 보육원도 돌아다녀 보고 근데 저 이 부분이 되게 끔찍한데 병원 신생아실도 막 아이를 납치하려고 막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훔치려고? 네. 들어갈 수가 있나요? 왜 그러니까 좀 경비가 삼엄하니까 다 실패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 너무 무서웠거든요. 아무튼 이런저런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탁받은 아이는 못 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4천만 원을 돌려줄까라고 생각했더니 이미 정 씨라는 사람도 도박, 사업
부채가 너무 많아서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 씨가 A와 B를 포섭을 해서 납치 지시를 합니다. 아이를 구해오라는 납치 지시를 하고 A와 B에게 그 납치의 대가로 고작 1,500만 원을 줘요. 그러니까 1,500만 원에 이 A와 B는 아이를 납치하고 그 아이의 엄마까지 살해하는 진짜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자, 궁금한 거는 그 아기의 생사 여부가 아이는 무사히 잘 크고 있었다고 해요. 김 씨 여성과 새로 결혼한 그 남성 사이의 아이로 둔갑이 되어서 아이는 무사히 친아빠의 품으로 돌아갔다고는 하지만 너무 끔찍하고 되게 너무 슬퍼서. 예. 동건왕과 결혼을 하기 위해 임신을 했다고 속인 김 씨는 아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나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못 키우는 아기를 낳아서 키울 수가 없는 그런 아이를 원했던 건데 이런 거를 원했던 건 아니에요. 사실 한 번에 세 가정을 지금 무너뜨린 그럼요. 거잖아요. 예. 그 죽은 엄마도 너무 안 됐고 또 이 김 씨에게 속은 다른 가족들도 그렇죠. 양쪽 다. 김 씨 남편도 황당할 것 같아요. 김 씨 친자식들 있지 않습니까? 남편과 친자식은 갑자기 엄마가 살인 교사범이. 그리고 속아서 결혼한 이 남성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거는 한 사람을 살해한 거 이상의 처벌이 네.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제 살인을 직접 하고 아이 납치하고 이런 정범들인 A와 B 씨는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거든요. 근데 정작 이 사건의 모든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김 씨 여성과 심부름센터 사장 정 씨는 5년밖에 선고를 못 받았어요. 왜냐? 살인에 앞에 대해서는 사건과 너무 다른데. 네, 살인에 대해서는 죽이라는 계획은 난 하지 않았으니까. 정범들은 사실 교사한 것 이상으로 범행을 실행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져요. 다만 그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도 예견 가능성이 있었거나 조금의 과실이 있었다면은 처벌을 받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사람에 대한 살인이기 때문에 징역 5년만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판사가 선고를 하면서 외양만의 행복을 쫓는 가치관이 전도된 여자와 돈이면 무엇이든지 한다는 인간성이 마비된 남자의 비극적 만남이 아기를 출산한 기쁨으로 가득한 한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의 어머니와 아이를 영원히 갈라놓는 폐륜적 납치와 살인을 불러왔다라고 좀 이 부분을 밝힙니다. 강하게 밝힙니다. 피고들이 다 보면 결국 돈이에요. 이 김 씨도 결국은 돈 때문에 그 집에 시집 가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이 심부름센터의 이 두 사람도 돈이고 다 돈이네요. 돈만 주면 어떤 뭐 강력 범죄, 뭐 아주 반사회적인 범죄도 선뜻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만연하기 전에 이런 식의 범죄가 잘 일어나지 않게끔 그런 좀 법률적인 정비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의 어떤 의식 구조도 좀 변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의학 이게 언제부터 나온 건가요? 법의학은 동서양이 좀 달라요. 서양에서는 죽은 사람의 재산을 못 살 계획으로 법의학이 발달했습니다. 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범인의 흔적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중심이 돼요. 왜 하느냐에 대한 이유가 다르네요. 다르죠. 그게 이제 법의학적 접근이 좀 다릅니다. 그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이 과학 수사, 이 법의학에 대한 것이 지금 우리 예상보다는 되게 잘 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그 책이 있는데 아주 유명하죠. 저희 아마 고등학교 때 배웠던 책이기도 해서 정약용의 흠흠신서라고. 네. 그래서 그 흠흠신서를 보면은 거기 굉장히 많은 과학 수사에 대한 지침이나 수많은 사례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오늘 소개하고 싶은데요. 박여인 살인 사건이라고 해요. 이 사건이 이제 벌어졌던 때는 정조 8년인데요. 이때 이제 황해도의 평산이라는 곳에서 18살 그 박여인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망을 해요. 그래서 원래 이런 일이 생기면은 시체를 거만을 하는데 그 집에서는 이제 부랴부랴 이제 장례를 치르고 매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사인이 좀 이제 이게 석연치 않고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뭔가 이걸 밝혀야겠다. 그래서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당시 그 규정에 따르면은 그 2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시체를 검안하고 두 번째 하는 사람은 처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독립적으로 첫 번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해서 이 두 가지가 일치해야지만 거기서 이제 사건이 종료가 되고 일치하지 않으면 세 번째 3검을 하게 된대요. 저 이거 보면서 우리 생각보다 달리 생각보다 굉장히 이런 거를 철저하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용의자 데려다 놓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거 아니었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검안을 하러 갔을 때에는 여기 목 후두 윗부분에 두 군데를 칼로 찌른 것 같은 상처가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목에 그 목을 맨 그 상흔이 보이고 그게 이제 칼을 찌른 것이 그 살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는 보통 누군가 자기 목을 찌르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항을 하다 보면 손 이런데 이제 상처운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상흔이 없고 그것만 가지고 아마도 죽음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칼로 찔렀을 거라는 추론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자살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번 더 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전혀 다른 사람이 와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한번 보는데 뭐 처음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론이 나와요. 결론이 나와서 아마도 시어머니가 이 새로 들어온 이 며느리를 굉장히 괴롭혔고 아마 그걸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한 게 아닐까라고 이제 해서 이 사건을 종료를 하게 돼요. 그런데 친정에서는 이거는 뭔가 더 있다.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다. 그래가지고 이 오빠가 이 죽은 박여인의 오빠가 한양에 가서 정조 임금이 행차를 할 때 거기 중간에 가서 징을 치면서 억울하다고 막 이야기를 이제 하게 돼요. 근데 그걸 듣고 이제 정조 임금이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다시 조사를 해라. 다시 조사를 하게 돼요. 일단 그 상처를 자세히 보면 상처가 두 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 더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아니 사람이 아무리 자살을 하려고 한다고 해도 목을 서너 차례를 찌르면서 자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렇죠. 쉽지 않죠. 그러게. 그리고 살인을 당했다고 하면은 보통은 본인이 방어를 하겠지만 그 급소를 한 번에 찔렸을 때에는 그거를 방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단지 손에 그 상흔이 없다는 것만으로 이것을 자살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타살로 바꿔요. 그리고서 그 타살을 한, 그 살인을 한 사람은 아마 시어머니 최아지라는 사람인데요. 최아지가 주범이고, 그러면 이것이 며느리가 지금 18살인데 시어머니가 단독으로 혼자 이걸 할 수 있었을까?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암행어사를 파견해요. 지금으로 치면 뭐 특수검사 같은 사람들이 온 거죠. 와가지고 이 사건을 다시 조사를 해요. 다시 조사를 해서 이제 처음과는 전혀 다른 식으로 결론이 나와요. 알고 봤더니 최아지가 다른 사람과 내연 관계가 있어서요. 그거를 이제 며느리가 알게 되자 며느리를 죽인. 그런데 사실 이제 이거는 그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외부인이 아니라 이 내부의 조카와 아주 근친 상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조정에서 굉장히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요하게 다루어져서 최아지는 참형을 당하고 이제 그 이제 조카도 이제 교수형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죠.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일단은 그 우리의 정말 생각과 달리 탓도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앉아서 그냥 대충 이야기 듣고 이거 뭐 유죄야, 이거 뭐 무죄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 몇 번이나 검사하고 위에 장계를 올려서 위에서 검사를 받고 이게 이상하면 다시 돌려보내고 이게 몇 차례 가도 안 되니까 결국은 암행어사가 와서.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살인이면 살인, 그 죽음의 원인을 좀 많이 밝혔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흠흠신서가 그 흠이 흠모하다 할 때 그 흠자인데 이렇게 삼가다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삼가고 또 삼가고 철저하게 규명하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도 무언가 최대한 진실을 규명하려는 그런 노력을 했다는 거를 깨닫게 된 것 같아서 참. 10년지기 생매장 사건. 10년지기 생매장 사건. 네.
연도는 2017년이고요. 네. 경기도 성남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시작이 돼요. 네.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이제 현금이나 물품을 나눠주는 업무를 하시는 사회복지사분이 한 아주머니가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아주머니를 A 아주머니라고 할게요. 그 아주머니가 오셔야 될 때가 지났는데 안 오세요. 계속 안 오시니까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네. 이 A 아주머니는요, 약간 좀 어눌한 분이었어요. 그렇다고 일상생활이 막 이렇게 못하실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별로 걱정을 안 해요, A 아주머니를. 아니 뭐 전에도 뭐 이게 좀 뭐 나가가지고 뭐 며칠 있다 돌아오시더라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 A 아주머니는 문자 메시지도 평소에 안 보내고 뭐 물건 살 때도 신용카드를 안 쓰시는 분이라 가지고 좀 그 생활 반응이 잘 안 나오는 분이었어요. 현금 쓰고. 네. 네. 근데 길어지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아 이거 좀 이상하다 하면서 강력팀으로 사건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A 아주머니가 평소에 친했던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들한테 A 아주머니 근황을 좀 물어봐야겠다 이러면서 수사를 하는데 성남에 모란시장 있잖아요. 네. 그 5일장. 네. 이 A 아주머니가 그 모란시장에 장이 열릴 때마다 가서 거기서 시간을 많이 보내셨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20분 정도가 모여가지고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뭐 이런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분들이랑 좀 친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이 모임을 알게 됐습니다. 알게 돼서 이 모임 멤버분들한테 혹시 그 A 아주머니 최근에 보신 적 없느냐, 뭐 어떻게 지내는지 아시는 분 없느냐 했더니 그 모임 분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얘기를 하는 게 어느 날 경기도 광주로 도망을 갔어요, A 아주머니가. 도망가는 날 보니까 얼굴에 상처가 있었어요. 이제 동거남을 피해서 도망을 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직접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직접 보지는 못했고 나도 어디서 들었어요. 그 이제 동거남을 찾아가야겠죠 일단. 그랬더니 동거남이 자기도 그 소문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예요. 난 그런 적 없고 누가 지금 그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내가 지금 미치겠다. 이게 좀 오히려 잡아달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소문의 근원지 찾는 게 그 얘기 어디서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어요? 찾아가는 거죠. 네. 그랬더니 처음에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찾았어요. 역시 그 동호회 아닌 동호회의 멤버 이씨 아주머니라고 할게요. 이 이씨 아주머니도 모란시장 열릴 때마다 모여가지고 A 아주머니를 비롯한 그 멤버들과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이분도 좀 뭐 마음 붙일 곳이 없었나 봐요. 남편은 철원에서 밭농사를 혼자 하면서 10년째 별거를 하고 있었고 이씨 아주머니는 얼마나 모란시장의 진심이었냐면 서울의 이제 강북 지역에 심지어 사시는 분이었는데 아들 차를 타고 왔어요. 근데 아들도 뭐 변변한 직업이 없는 청년이었거든요. 그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가 차도 없는데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그 렌트카를 타고 어머니랑 아들이 모란시장에 5일마다 와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갔다는 거예요. 되게 효자네요. 그리고 이 사람들 말이 A 아주머니랑 그 이씨 아주머니는 특히 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친하긴 친한데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뭐 커피 좀 타와라 그러면 커피 타오고 약간 상하게 관계가 있는. 좀 미묘하게 이제 언니 동생 관계로 이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를 좀 봐주기도 하고 근데 또 뭐 심부름 같은 거 시키기도 하고 A 아주머니는 이씨 아주머니한테 언니라고 부르고 뭐 이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경찰이 이씨 아주머니한테 그 A 아주머니 경기도 광주에 갔다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직접 들었대요. 언제 들었느냐? 7월 14일에 들었다. 모란시장에서 들었다. 근데 이 7월 14일이 좀 특이한 날인 게 A 아주머니가 휴대폰이 그날 꺼지거든요. 그날 꺼지고 이후에 켜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이씨 아주머니가 나는 그 다음번 모란시장 열릴 때 7월 19일에도 A 아주머니를 봤다. 모란시장에서. 그때도 건강히 와가지고 모란시장에 있다 갔다. 경찰이 이제 그때부터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7월 19일에 A 아주머니를 모란시장에서 봤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씨 아주머니만. 네.
그리고 7월 14일에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좀 그래도 이씨 아주머니 말하는 게 좀 이상하니까 이씨 아주머니가 그 아들이 빌렸던 렌트카 그 행적을 한번 추적을 해봅니다. 네. 7월 14일에 그 차가 서울에서 성남으로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좀 있다가 철원에 가요. 네. 그래서 수사팀의 어떤 형사분은 뭐 남편 그 사람 집을 갔나 보다 했는데 잠깐 근데 그 A 아주머니 휴대폰 끊긴 게 어디지? 찾아보니까 남양주에서 끊겼어요. 남양주에서. 네. 성남에서 철원 가려면 중간에 남양주를 거쳐야 돼요. 그렇죠. 가는 길이죠. 네, 가는 길에 끊기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씨 아주머니 아들을 불러가지고 최근에 철원 언제 갔다 오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버지 만나러 뭐 며칠 날 갔었고요. 며칠 날 갔었어요. 하는데 7월 14일만 얘기를 안 해요. 거기서 추궁을 안 합니다. 자동차 내역 봤더니 7월 14일 갔구만 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거기서 빠르게 그 철원 집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해서 수색 영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철원 집을 갔어요. 형사팀이 영장 이제 보여주면서 여기 좀 수색 좀 하겠습니다 이러고 수색을 한참 하는데 아마 형사팀은 혈흔 같은 걸 좀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뭔 일이 일어난 거 아닐까 이러고 근데 남편분이 나 그럼 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이러면서 중간에 이제 화장실을 갔어요. 근데 안 와요. 형사분들이 이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겠죠. 일대를 막 찾습니다. 찾는데 그 집이 있고 헛간이 좀 떨어져 있었는데 헛간에서 그 사이 목을 매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지금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이 씨랑 이 씨 아들인데 왜 남편이 자살을 하지? 네. 이 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씨 아주머니랑 그 아들은 체포를 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이제 따로따로 놓고 압박을 하니까 뭐 금방 무너지죠. 사실은 A 아주머니를 살해를 했다. 7월 14일에 우리가 모란시장에서 입구에서 차 대고 기다렸다. A 아주머니가 오니까 할 말 있다고 잠깐 얘기 좀 하자 동생아 차에 태웠다. 그리고 이 씨 아주머니가 평소에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약을 먹고 있었는데 그 약에서 이제 수면제를 골라가지고 20알을 모은 거를 커피에 타서 건넸다. 아주 A 아주머니는 그 커피를 마시고 차를 몰고 철원으로 가다가 남양주 즈음에서 A 아주머니 휴대폰을 꺼내서 껐다. 그리고 철원에 가서 남편이랑 같이 셋이서 그렇게 잠든 A 아주머니를 세 사람이 합세해서 묻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그래서 생매장 사건이 된 거예요. 네. 어디다 묻었는지 파악을 해서 거기에 이제 파봤죠. 팠더니 정말 A 아주머니 시신이 나왔고 A 아주머니 코 속에 흙이 호흡을 하려다가 네, 아마 주무시는 상태에서 돌아가셨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흙이 코로 들어왔던 거죠. 아들과 함께 10년지기 지인을 산채로 매장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들 박 씨는 A 씨를 살해하러 가는데 같이 가자는 어머니 부탁을 받고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범인 이 씨 남편은 경찰 수사망이 조여오자 자택 인근 창고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유가 이거는 이유가 너무 궁금하죠. 예. 이게 뭐 이유가 한 가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를 약간 동생처럼 때로는 이제 좀 자기 하인처럼 부리다가 어느 순간에 선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생매장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건 2017년인데 틀어진 건 아마 2015년부터인 것 같습니다. 2015년에 무슨 황당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 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를 데리고 철원에 갑니다. 자기 남편 집에 가요. 철원에 간 적이 있구나. 네. 가가지고 셋이서 거기서 막 술을 마셨어요. 네. A 아주머니랑 자기 남편이 성관계를 맺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남편이랑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는데 이렇게 불륜 사건을 만들어서 이혼을 하고 재산 분할을 할 때 자기가 좀 유리하게 하려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A 아주머니의 동거남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화가 나죠. 화가 나서 이 씨 아주머니를 찾아가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막 말다툼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2016년 여름에는 두 가지 일이 거의 비슷한 때 일어나는데요. 이 씨 아주머니 아들이 이제 중고차로 수입차가 한 대 사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뭐 채무 이런 게 좀 뭐 있었던 모양인지 자기가 살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 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한테 야, 네 인감증명서 좀 갖고 와라. 네 서류 가지고 우리 아들 차 좀 뽑자. 근데 A 아주머니 동생이 그걸 알고 길길이 뛰어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래가지고 A 아주머니가 언니 나 그거는 안 할래요. 그러니까 이 씨 아주머니가 그 말을 듣고 어라? 뭐 이제 고가운 감정이 생깁니다. 그 즈음에 이 씨 아주머니는 A 아주머니의 집에 가서 물건을 몇 가지 갖고 나왔어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뭐 돼지 저금통, 뭐 비누. 동거남이 이거를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또 이 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한테 네가 가지고 오라고 나한테 부탁한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A 아주머니가 그 부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 씨 아주머니가 그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물게 돼요. 네. 근데 아무리 본인 요구를 거절했다 그래서 죽일 필요까지 있었을까요? 자기 남편과 성관계를 시켰던 것이 이 모란시장 모임에서 소문이 나요. 사람을 그렇게 이용해 먹는다 이런 소문이 좀 나기 시작을 하니까 이 씨 아주머니는 얘를 살려두면 이 소문이 더 퍼지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남편한테는 그때 그 불미스러운 일이 이 사람 때문에 소문이 나고 있다. 좀 있으면 철원에서도 난다. 그러니까 같이 제거하자. 형량이 어떻게 됐나요? 1심에서는 이 씨 아주머니는 22년 그리고 저 아들은 15년을 받았어요. 근데 2심에서는 이 씨 아주머니가 징역 30년, 아들은 18년 이렇게 형을 받았습니다. 네, 이혼할 빌미를 만들려고 지인을 시켜서 남편과 성관계를 맺게 하고 이것이 알려질까 봐 생매장한 모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머니 이모 씨에게 1심의 징역 22년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일까지 벌이는 게 이 범인들의 심리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보살펴 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0% 주고 보살펴 줬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절에 이제 분노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를 비인간화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랑 같은 존재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게 별 죄책감 없이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나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 같고 나는 그 상대에 대한 어떤 연민의 감정 이런 게 발휘가 잘 안 되죠.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고요. 사람을 정말 인격체를 보는 게 아니고 이용하는 도구로만 보는 거죠. 그렇죠. 다시 좀 경각심을 좀 가져야겠다. 이게 뭐 가볍게 볼 일이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하더라고요. 되게 느끼는 바가 많은 그런 사건이네요.